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인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인구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인구 이동이라든가 인구수 증가, 또 1인 가구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인구 밀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인구가 밀도가 높다, 그 지역에 거주민들이 많다 하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격도 그만큼 만만치 않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쟁이 심한 또 수요자들 때문에라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테고요. 그 밀도가 어디에 분포가 되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뭐 전체적인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각각 다 인구 밀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도에 따라서 가격이 또 결정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와 이제 도시 개발,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구 밀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적을 한번 우리나라 전체적인 면적을 보게 되면 1000억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000억 평방미터 정도 되면 이제 이건 300억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면적이 300억 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60만 5,230 평방미터. 요건 1억 8천만 평 정도 될 겁니다. 6억이죠, 참. 1억 8천만 평 정도 되고요. 약 0.6% 정도 차지합니다. 그 경기도가 현재 1000억 평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억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2%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10%가 경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면적의 0.6%가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또 얼마가 되느냐? 전체 인구가 5,166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100%를 잡았을 때 서울시 인구는 976만 명 정도 되고요. 비율로 보게 되면 19% 정도 됩니다. 19% 정도 인구가 이제 서울에 사는 거고요. 경기도 현재 인구는 1,354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따지면 또 26% 정도가 현재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이전해 놓은 사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인구를 뺀 현재 실제적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인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45%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 정도가 서울, 경기에 사는 거고요. 수도권 중에 한 군데가 또 빠진 데가 있죠. 인천입니다. 인천이 있기 때문에 그 인천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시나 경기도나 활용 가능한 면적,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면적이 551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삥 둘러싼 지역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 4대문 안에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도시가 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 구도시와 신도시가 또 어느 정도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551평방킬로미터.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10,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 비율로 봤을 때도 거의 한 20배 정도는 경기도에 현재 활용 가능한 면적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인구 밀도를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 경기도 지역의 1기, 2기,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단 인구 밀도를 분산시키기 위한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경기도가 또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탈서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하느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 인구가 결론적으로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현재 이전을 하거나 B 지역에서 또 이 A 지역으로 다시 옮겨오거나 이런 형태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5년도의 인구 비중과 2015년도 인구 비중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0.25% 정도 미만 되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 거주민들이 많지 않은 지역의 비율이 푸른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푸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푸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도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 정부에서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밑바탕을 좀 깔아줬던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확
밀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인구 밀도가 좀 높아진 비율로 보시게 되면 세종시가 그나마 인구 밀도가 좀 높아진 편이죠. 각계 부처의 이제 어떤 부처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옮겨가면서 거의 공무원들도 대거 이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의 인구 비중이 25.1% 정도였는데요. 그게 8.3%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인구 밀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는 녹록치가 않고요. 그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구성이 많아지고 하다못해 전원주택 개발을 해서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도 20세대나 3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듯이 기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다 붉은 색깔이 많아진 지역들, 또 현재 2%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비율들을 보시게 되면 붉은 색깔입니다. 이 붉은 색깔들이 비율이 굉장히 더 넓어지고 짙어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세종시는 아예 없었던 게 지금 새로 생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지방 도시, 특히 이제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텅텅텅텅 비고 공동화 현상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 개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현재 인구의 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도시, 인구가 최고점을 찍은 거에 대비해서 절반 이상 인구가 감소한 도시가 김제, 태백, 나주, 상주, 정읍, 문경, 남원, 삼척 이런 지역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현재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수도권 지역이나 기타 지역들 광역시 쪽으로 다 옮겨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개발, 그러니까 지역적인 소도시나 아니면은 정말 열악한 지역의 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정부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뭐 그것이 꾸준하게 정권별로 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었지만 눈에 보이는 수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밀도는 말씀드린 대로 일정 지역 내의 인구를 과연 얼마를 보느냐로 면적 대비 인구 수를 나눈 어떤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표시하는 거고요. 평방 킬로미터당 인구 수를 따집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 면적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면적은 서울시 면적은 현재 1억 8천만 평,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면적이 한 3억 평 정도 되는데 인구 면적을 따지게 되면 한 18배 정도 됩니다. 3억 평 더 되겠죠. 18배 되고요. 인구는 970만 명 대 경기도는 1,300만 명의 1.4배. 인구는 거의 1.4배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구 밀도는 현재 평방 킬로미터당 17,000명 정도 되는 서울시. 거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 평방 킬로미터당 1,35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3배 정도 된다. 면적 넓고 개발할 가용 토지가 많은데 불구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몰려 사는 인구들이 인구 밀도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13배 정도의 인구 밀도를 나타낸다는 얘기고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들 재화 가치가 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평균 토지 비용은 현재 평방미터당 311만 8천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평균 가격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16만 원 정도. 19.4배 정도 됩니다. 19배 정도 되는 거죠. 서울시의 평균 토지 비용과 경기도의 평균 토지 비용을 따졌을 때 19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또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구 밀도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와 토지 가격, 토지 원가, 실제로 토지 원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개발하기 용이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라든가 높은 어떤 그런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과연 전체적인 국가적인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봤더니요. 우리나라가 서울, 인천 같은 경우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16,700명입니다. 그 다음이 런던이고요. 그 다음에 도쿄, 뉴욕과 베를린, 파리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서울, 인천, 경기까지 포함됐을 때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이 수치만 보더라도 쌀 수가 없다라는 계산을 벌써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당연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죠.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건 이제 신도시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이제 경기권 또 가까운 서울과 가까운 5km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근접한 지역이 개발되고 그 지역이 도시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가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가화 지역. 시가와 지역의 인구 밀도는 성장되는 도시가 있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욱더 팽창되는 도시가 있고 유지가 되는 도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도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축소되는 도시들이 있죠. 그랬을 때 비율로 보게 되면 보통 성장되는 도시가 1.2% 정도의 변화율을 나타냈다. 1.2% 정도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유지되는 도시는 현재 1.12% 정도가 유지가 된 비율이 있고요. 축소되는 도시는 1.04%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화 도시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는 데에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테지만 그런 것들을 따라주는 인구들이 그만큼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축소되는 도시 비율, 성장되는 도시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되는 도시가 점점 더 성장이 되고 또 기타 지역, 또 구도심이 신도시로 이전하듯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도심은 실제적으로 약간 황폐화가 될 테고요. 신도시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 구도심을 다시 또 재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또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 밀도 같은 경우는 시가화된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92% 성장되는 도시가 있을 테죠. 비시가화 도시라도 1.92부터 현재 축소된 도시가 1.46% 정도까지 나타나는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1%대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저 도시 특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인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구 패턴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구 밀도 패턴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 수치를 통해서도 큰 변화 없이 성장되는 도시와 축소되는 도시와 유지되는 도시가 실제적으로 거의 뭐 큰 변화 없이 같은 수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거리별로 따질 수 있죠. 가장 중심점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까지 인구 밀도가 높으냐 이런 걸 따지는데 2000년도와 2018년도 한 18년 정도 비교를 했을 때 노란 색깔 부분이 2018년도고요. 회색깔 구간이 2000년도입니다. 이제 A시와 B시 이제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어떤 사례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게 되면 중심점에서부터 500m, 2km, 2.6km, 6km에서 10km, 10km까지 딱 기준을 잡았을 때 10km 범위까지 인구 밀도가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넘어오면서 현재 6km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현재 그 개발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중심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되면서 도시화가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현재 인구 밀도가 분포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현재 높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비율을 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심점에는 인구 밀도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인구 대비 다시 들어온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간 인구에서 또 다시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그 수치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중심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BC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2km에서 6km 이내가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듯이 거의 실제적으로 중심점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으나 중심점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빠져나간 만큼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별로 용도 지역 평균 건축 밀도도 보시게 되면 2km나 현재 10km까지 봤을 때도 현재 준주거냐 아니면 3종이냐 아니면 또는 제2종이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따졌을 때 보시더라도 준주거지역과 현재 실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실제적으로 10km 평방미터 10km 이내에는 거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지역들 약간 반경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개발이 용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현재 용도 지역별로 현재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 현재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건축적인 부분, 아니면 도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하게 행정적인 부분도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도시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덩그러니 아파트 단지만 있는 지역들 굉장히 많죠.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이제 난개발이 현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아파트 단지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도시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2기 신도시들이 그랬습니다.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1기 신도시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고요. 이미 벌써 2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이 정도 조건까지도 아직 만들지 못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마무리돼서 시가화가 되고 도시화 형태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조금 더 분포가 되고 타 지역에서 몰려든 인구들을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되는데 그것들이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중심점으로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점에 있는 서울,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조건 따랐을 때 충분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는 충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역 간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 인구 이동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난개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데 집값은 중심 지역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 계속해서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적인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다양한 고민들 계속해서 저희 박영신 소장과 함께 풀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진행되는 것까지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종부세 때문에 조금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뭐 4배, 5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뭐 세금을 지금 현재 추징당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 또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양도세 완화라든가 전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이제 12억 구간까지 이제 완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을 팔았다가 다시 또 집을 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로란 얘기고요. 공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하게 알고 계신 분들 또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 문자라든가 전화 상담 또 대면 상담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